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못들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군집 분석 7번째 시간 군집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로소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 사용되는 군집 알고리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무엇이냐? 이게 되게 사실은 헷갈려요. 책에는 이 알고리즘의 종류로서 싱글 링키지, 컴플릿 링키지, 에버리지, 와드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나름의 설명을 하지만 이게 뭔 말이지? 도대체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군집 알고리즘과 우리가 앞에서 봤던 디스턴스 메저는 어떻게 다른 거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군집 분석을 해 나가는 과정, 군집을 묶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집을 만들어 가다가 보면 새로운 군집을 묶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거리를 새로 측정해야 돼요. 그죠? 거리를 새로 측정을 할 때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군집 안에 어떻게 이 군집과 군집,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를 정의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 그 기준과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군집 알고리즘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도 일반적으로 합병에 의한 방법만을 공부합니다. 주로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도 있긴 있죠. 분리에 의한 나누어서 군집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합병에 의한 방법이. 이 합병에 의한 군집 분석의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은 좀 그렇고요. 시작 단계에서의 이니셜 스테이지에서의 전제는 뭐냐면 처음 군집 분석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별 관찰값 하나하나, 개체 하나하나, 케이스 하나하나를 개별 군집으로 보고 시작합니다. 즉, 한 개의 군집에 한 개의 값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개체라는 말 대신에 군집이라는 말을 쓰죠. 군집 간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이전에 정한 디스턴스 메저의 방법으로. 그죠? 그런 다음에 각 군집 간의 거리를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쫙 정보를 한 표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 거기에서 측정된 거리를 바탕으로 병합을 해 나가는데 이 합병에 의한 방법은 무조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군집을 묶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얘들을 묶어 나가면 아마 이런 단계로 점점 묶이겠죠. 반면에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책에. 그리고 최근에 와서야 관심을 받는 방법인데 분할에 의한, 분리에 의한 방법, 디바이시브 메서드가 있는데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 군집 분석에서 모든 데이터를 단 하나의 군집으로 보고 쪼개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쪼개고, 두 번 쪼개고, 세 번 쪼개고. 그래서 결국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n개의 군집, 즉 n개의 데이터의 개수의 군집으로 갈라집니다. 사실 무슨 뜻이냐면 궁극적으로는 병합에 의한 방법이든 분할에 의한 방법이든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 어디에서 시작했냐의 차이일 뿐 큰 차이는 없죠. 물론 어디까지나 개념적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어떤 수학적인 방법이나 공식 알고리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방법은 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본 통계책에는 나오지 않고요. 거의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회과학 논문에서도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거의 이 디바이시브 메소드는 안 등장합니다. 다만 요즘에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방법이다 보니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고 가는 쪽으로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군집 알고리즘, 계층적 군집 분석의 알고리즘입니다. 분할에 의한 방법을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다이아나 방법이라고 그냥 있는데 저도 써본 적은 없어요. 그냥 그렇다 정도이지.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오늘 볼 것은 합병에 의한 방법입니다. 합병에 의한 방법인데 싱글 링키지 단일 추단 연결법은 사실 우리가 계속 해왔던 앞에서 테스트하면서 계속 보아왔던 방법이고요.
완전 최장 complete linkage라고 하고, 평균 연결법 average linkage, 중심 연결법 centroid linkage, 와드 연결법. 이게 사실 굉장히 의외로 많이 씁니다. 사회과학에서 특히나. 가끔 저도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군집 분석할 땐 딴 거 다 필요 없고 와드만 쓰면 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매우 위험한 발상이죠. 이런 연결법이 있다. 그리고 그 연결법의 특징은 뭐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를 알아야 됩니다. 중간값은 미디언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그냥 이름만 넣어놓고 하진 않을 겁니다. 이런 게 있다고요. 평균 연결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Between Group Linkage와 Within Group Linkage. 보통 웬만한 프로그램은 요거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데, 희한하게 SPSS는 요걸 두 개를 갈라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헷갈리실 거니까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좀 알고 써야 되니까 요거를 나눠놓고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합병에 의한 군집 분석을 할 때 알고리즘이에요. 이 알고리즘은 모든 알고리즘에 다 통용됩니다. 최단 뭐 싱글 링키지든 컴플릿 링키지든 에버리지든 센트로이드든 와드든 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지금 우측에 있는 이 원칙은 그대로 갑니다. 일단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합병에 의한 군집 분석을 할 때에는 모든 개별의 관찰값, 각각 개별 한 개 한 개의 관찰값 개체 케이스를 각각을 군집으로 봅니다. 따라서 n개의 observation, 샘플 사이즈가 있다면 시작할 때 군집의 개수는 n개가 되는 거죠. 이런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결정한 디스턴스 메저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서 거리 매트릭스,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디스턴스 매트릭스라는 건 각 클러스터, 군집 간의 거리를 다 계산해서 그 거리 값을 넣어 놓은 표예요. 그게 매트릭스죠. 그런 다음 이 매트릭스를 보고서 가장 가까운 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리 값이 가장 작은 두 개의 군집을 묶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군집이 등장을 했죠. 새로운 군집이 등장하면 거리 매트릭스를 새로 바꿔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계속 이제 이 3번과 4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또 왔다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 하나의 군집이 남을 때까지 이 3, 4번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집이 묶입니다. 그죠? 자, 단일 최단 연결법 싱글 링키지 메서드라고 하는 걸 보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특히 SPSS는 한글화된 버전을 쓰신다면 아마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최근접 이웃. 사실은 싱글 링키지 메서드, 뭐 단일 연결법, 최단 연결법이라고 계속 책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희한하게도 SPSS는 자기들만의 어떤 말들을 좀 써요. 최근접 이웃. 이게 또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냐면, 머신러닝에 보면은 클러스터링 방법 중에 뭐 이런 비슷한 이름의 방법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막 헷갈리는데, 이게 사실은 계층적 군집 분석의 싱글 링키지를 말하는 거예요. SPSS 한글화된 걸 쓰신다면 최근접 이웃이 바로 이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실 때는 매뉴얼을 보시고서 이 알고리즘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쓰셔야 됩니다. SPSS만 해도 굉장히 자기들만의 독특한 이름들이 많아요. 특히 군집 분석에서는. 자, 병합 방법은 이렇습니다. 두 군집 사이의 모든 거리들 중에 가장 짧은 것, 이것을 병합합니다. 이 방식은요, 어떤 알고리즘을 쓰든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 병합에 의한 방법으로 군집 분석을 하면 무조건이에요. 무슨 말이냐, 거리 매트릭스, 그러니까 디스턴스 매트릭스에서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값을 보이는 그 쌍들을 묶는 겁니다. 무조건. 이건 그냥 무조건이고요. 여기서 모든 거리들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군집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관찰값이 있을 수 있죠. 군집이 한 개가 예를 들면 묶였어요. 근데 이 안에 관찰값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중에 여기도 군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죠? 이 중에 가장 가까운 아이의 요 거리, 디스턴스, D를 뭐로 한다? 이 두 군집 간의 거리로 한다는 의미예요.
단 병합 후 거리 매트릭스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때에 여러 개의 거리값 중에서 뭘로 한다? 가장 가까운 거리 것으로 한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그 해봤던 방식입니다. 실제 계층적 군집 분석을 계산해 보자라고 할 때에 그 예제에서 사용했던 방식이 바로 싱글 링키지죠. 가장 가까운 것으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앞쪽에 14-3에 군집 분석을 직접 계산해 보자를 한 번 더 보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럼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 다음 완전 연결법, 최장 연결법이라고 하는데 complete linkage죠. 이게 또 웃긴 게 SPSS는 한글화된 SPSS에서는 가장 먼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요. 저도 처음 보고 되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글화된 SPSS를 잘 안 쓰는데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눌러봤더니 저도 모르겠는 말들이 나와서 처음에 당황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complete linkage더라고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소프트웨어별로 달라요. 이름도 다르고 알고리즘도 서로 다 달라요. 제공하는 알고리즘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을 꼭 확인하십시오. 병합하는 방법은 앞부분과 일단 동일합니다.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것을 병합을 하는데, 그죠? 이것도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병합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거리 매트릭스를 업데이트 해야겠죠. 이때의 여러 개의 거리값 중에 가장 먼 것을 새로운 거리로 업데이트합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먼저 보죠. 만약에 두 개의 군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앞에 사용했던 싱글 링키지였다면 가장 가까운 게 예를 들어 아이고 이게 퀴였네요. 이게 가장 최단거리라고 하죠. min. 아이고 그죠? 그럼 이게 사실 싱글 링키지에선 요 거리를 뭘로 한다? 이 두 군집 간의 거리로 매트릭스에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반면에 만약에 이 완전 연결법, 최장 연결법, Complete Linkage, SPSS 기준은 가장 먼 이웃 알고리즘을 쓴다면 아마 제일 멀리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이 아이하고 이 아이 같네요. 이게 뭐 이게 이따 치고 그죠? 이게 제일 멀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맥스일 겁니다. 맥시멈. 이 아이를 거리로 쓰는 거예요. D로. 그죠? 이게 바로 그 앞에 있던 싱글 링키지와 컴플릿 링키지의 차이점입니다. 그죠? 이거를 그럼 실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볼게요. 최초 이니셜 스테이지에서 그쵸? 이렇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입니다. 이건 앞에 있던 그대로예요. 거리 매트릭스를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만들었고 가장 작은 게 바로 요 아이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인즉슨 F와 D를 합쳐라 이 말이죠. 하나의 새로운 군집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DF라는 새로운 군집이 생기고 그죠? 한 줄, 한 열이 날아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물음표로 되어 있는 부분에 거리 매트릭스가 빈칸이 되죠. 그죠? 그럼 이걸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이 매트릭스 내용을 보면 DF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클러스터와 A라고 하는 혼자 있는 이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서 여기에 어떤 숫자를 넣어서 이 두 클러스터의 거리는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디스턴스 매저를 어떻게 하는지는 정해놨지만 알고리즘을 모른다면 거리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싱글 링키지일 때와 예를 들면 컴플릿 링키지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 셀을 한번 보겠습니다. DF라고 하는 새로운 클러스터 군집과 알파벳 E의 라고 하는 이 클러스터가 있어요. 그럼 이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몰라요. 아직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distance df라는 클러스터 이거죠. 와 이까지의 거리는 얼마냐면은 사실 알고 보면 D2의 거리, F2의 거리죠. 그래서 D, D, DF입니다. 이건 D와 E 사이의 거리, F와 E 사이의 거리의 약자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D2가 얼마예요? D2 1이죠. F2는 얼마인가요? F2
1.12죠. 그래서 1과 1.12가 들어가고 둘 중에 어떤 값을 쓴다? 싱글 링키지는 미니멈 값을 쓴다. 그럼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이 들어옵니다. 반면에 complete linkage는 똑같아요. 1.2는 여기랑 똑같죠. 지금 똑같습니다. 단 여기선 누구를 써요? max. 왜? 가장 긴 것을 두 클러스터 간의 거리로 하겠다라고 우리는 알고리즘적으로 정했기 때문이죠. 그럼 누가 돼요? 1.12가 돼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한 얘기 같아도 사실 알고 보면 군집을 묶고 나서 새로운 군집을 형성한 후에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업데이트를 할 때 발생하는 거리를 어떻게 정할 건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알고리즘이에요. 그 알고리즘 종류에는 단일, 뭐 싱글 링키지, 컴플릿 링키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다음이 뭐냐? 에버리지입니다. 뭐 이제는 이름을 딱 보니까 대충 느낌이 오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에버리지 링키지 메서드 하나만 그냥 있는데 희한하게 이 SPSS는 비트윈 그룹, 위딘 그룹 링키지라는 걸 따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에버리지 링키지 메서드예요. 일단은 보죠. 두 군집 사이의 거리를 이제 업데이트할 때 뭘로 업데이트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름을 보면 예상할 수 있듯이 관찰 값들의 평균 거리를 이용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같은 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D와 F를 묶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에버리지 링키지는 아까 요 부분이 1.06이 돼요. 자, 앞에 걸 잠깐 볼게요. 싱글 링키지는 1이었고 컴플릿 링키지는 1.12였습니다. 에버리지는 얼마예요? 1.06. 느낌이 오죠? 왜 그러냐면 앞에서 봤던 이 두 개의 거리 DE와 그죠? DF가 더해진 후에 나누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는 거죠. 여기는 왜 2 곱하기 1이냐면요. 요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개수가 2개.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요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개수가 1개라서 곱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럼 1.06이 돼요. 평균이죠. 그럼 이게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에버리지 링키지의 방법인데, 그죠? 방법인데, 왜 SPSS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냐면, 에버리지 링키지 중에 비트윈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비트윈 그룹 링키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에버리지 링키지입니다. 이거 말고 에버리지는 에버리지인데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요 그림과 요 그림의 차이는 뭐냐면요. 위딘 그룹 링키지는 같은 그룹 안에 있는 관찰값끼리의 거리도 계산을 해서 평균값을 구할 때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룹 내의 거리도 계산을 해서 감안하겠다라는 거죠.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뭐 이해는 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날까는 사실 좀 고민은 돼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해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뭐다? 비트윈 그룹 링키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 연결법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트윈 그룹 링키지를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센트로이드, 중심 연결법인데 말 그대로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새로운 군집을 형성했을 때 여러 개의 점들, 관찰값들이 있다면 그 중에 중심, 유클리디안적인 중심, 기하학적인 중심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보죠. 같은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F와 D를 묶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일단 D의 좌표, 그쵸? 요 D의 좌표는 3, 4였고 F의 좌표는 3, 3.5였습니다. 3, 3.5였어요. 앞에 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이 두 좌표의 센트로이드는 이제 중심을 잡으면 3, 3.7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센트로이드에서는 바로 이 뭐라고 해야 돼요?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먼저 요 좌표를 업데이트합니다. 3, 3.75로. 그죠? 그런 다음에 이 값을 가지고서 뭘 해요?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만들면 돼요. 그런 겁니다. 이게 센트로이드예요. 뻔하죠. 마지막이 와드입니다.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고요. 와드를 쓰면 모든 게 만사 형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앞에 있는 방법들에 비해서 장점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약점이 있습니다. 일단 와드 연결법을 보죠. 와드라고 하는 사람이 1963년도에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Hierarchical Grouping to Optimize an Objective Function이라고 해서
이 와드 메서드가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쓰이는데 사실 저도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런 거였지 기본만 알고서 넘어갔었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솔직히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와드의 1963년도 논문을 다운받아가지고 좀 읽어봤는데 엄청 어렵더라고요. 이게 제가 영어가 잘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옛날 말이라서 그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잘 안 돼요. 거기에 사실 논문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와드가. 그래서 혹시 좀 이런 논문을 잘 해석하고 뭔가 감각 있게 이걸 풀어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여기에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주고 있는 숫자가 정확하게 맞는 건지 아닌지 확신이 잘 안 가서 그래요. 일단 이런 식입니다. 이니셜 스테이지 처음 시작할 때에 각 개별 관찰 값은 여전히 개별 군집으로 보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ESS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에러 썸 오브 스퀘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F 테스트 하면 썸 오브 스퀘어 에러 SSE라고 그랬죠. 여기는 ESS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오차 제곱합이라고 개념은 SSE와 비슷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거의 똑같은데 왜 SSE라고 안 하고 여기선 유독 ESS라는 말을 쓰냐면 와드가 이 1963년도 논문에서 ESS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엄격하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우 유사한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냥 ESS로 가겠습니다. 개념적으로 머릿속에서 sum of square 에러의 제곱합 정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누구의 에러의 제곱합이냐면 중요한 건 군집 내에서의 에러 제곱합입니다. 이때 이제 왜 0이냐면 군집이 몇 개인가요? 시작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리고 각각의 군집은 각 한 개의 값만 가지고 있죠. 따라서 에러의 제곱합이 되려면 에러를 구하려면은 중심, 평균은 아니고 중심, 평균이란 말도 거의 똑같은데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이 상황에서는 중심 값에서 이 데이터의 이 군집의 클러스터 안에는 각각의 개별 값들의 위치를 계산해서 다 빼서 그럼 그게 에러죠. 그거에 제곱을 해서 합치는 건데 에러가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중심이고 자기 자신이 군집이니까. 그죠? 처음엔 ESS가 0인데 이 6개의 군집 중에 이제 2개를 묶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걸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ESS의 증가가 가장 작아지는 ESS가 증가할 거예요. 어떤 2개를 묶으니까 이렇게 묶든 이렇게 묶든 뭐 이렇게 묶든 이렇게 묶든 여러 가지의 묶음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때에 증가하는 ESS가 가장 작아지는 방향으로 군집을 묶을 겁니다. 그게 와드의 방식이에요. 와드 연결법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금 그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보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지만 가장 가까운 건 여전히 이 뭔가요? D와 F라고 하는 이 2개의 군집이죠. 그럼 이 2개를 묶었을 때 어때요? ESS의 증가가 제일 작아집니다. 왜? 둘이 제일 가까우니까. 그죠? 둘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ESS는 증가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묶으면 돼요. 처음 단계 똑같습니다. D와 F를 묶는다. 그럼 묶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센트로이드의 방법과 유사합니다. 중심을 일단 바꿔요. 이 새로운 군집의 중심을 센트로이드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집의 그 좌표가 3.75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좌표는. 그런 다음에 그쵸? 이렇게 요게 군집이 묶이고요. 그 다음에 요 별표가 대략 중심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때 새로운 군집 DF와 나머지 군집을 묶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 ESS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실제로 DF가 묶이면 ESS가 얼마 증가했냐면 계산을 해보면 3.75가 이제 센트로이드죠. 중심이죠. 그리고 각각의 D와 F의 그 위치는 3, 4, 3, 3 뭐 이런 식입니다. 0.625가 돼요. 이게 가장 적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만약에 이 DF와 E를 묶는다 그러면 요 중심과 요 E까지의 거리를 가지고서 제곱합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하고 B를 묶는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ESS입니다 이게. 그럼 이
계산된 ESS 1.0625, 뭐 5.565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느냐? 업데이트된 매트릭스의 거리로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가장 짧은 거, 가장 가까운 걸 또 묶어야죠. 누군가요? A, B예요. 그죠? 얘 묶어야죠. 또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해서 갈 겁니다. 묶이는 군집의 모양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데이터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갑니다만 결론적으로 와드의 방식의 핵심은 뭐다? ESS의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군집을 묶어나간다라는 거죠. 그것만 좀 알고 가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이야기했는데 뭐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쵸? 일단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계층적 군집 분석의 장점, 이 알고리즘들의 장점은 뭐냐면요. 분석 전에 우리가 군집 개수를 몰라도 돼요. 이야기했던 거죠. 그냥 일단 묶어보면 됩니다. 분석 가능하죠. 구현이 비교적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돼요. 왜? 덴드로그램과 같은 그래프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뭐냐면 계속 이야기한 거지만 한번 어느 군집으로 분류가 되면 그 다음에 이 군집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값이 한 군집에 포함이 되면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에러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알고리즘입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알고리즘의 문제는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 군집의 특성을 설명하기가 애매한 결과를 우리가 볼 때가 많아요.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디스턴스 메저를 잘 이해를 못했거나 변수가 뭔가 혼합돼서 사용됐거나 너무 쓸데없이 많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의미 없는 변수가 투입됐거나 이럴 수 있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현실적인 하드웨어적인 문제는요. 데이터의 크기가 많을수록 그리고 변수를 많이 투입할수록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져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한 5, 6년 전에 군집 분석을 해보니 제 기억에 그때 제가 가진 데이터 개수가 한 뭐 몇천 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던 보잘것없는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군집 분석이 돌아가다가 멈추거나 에러가 뜨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계층적 군집 분석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이 알고리즘의 문제는 첫 번째, 아웃라이어에 매우 민감합니다. 아웃라이어가 하나 있으면 군집이 엉망진창으로 묶여요. 그 다음에 아주 큰 사이즈의 군집이 있을 경우 얘를 무조건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희한하게도. 뭐 희한하지도 않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럴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워드의 방법, 워드 메서드를 쓰는데 얘도 또한 문제가 뭐냐면 군집이 애초에 크기가 다르거나 이 원형, 타원형, 그 중에서도 아주 원형에 가깝지 않으면 뭔가 핸들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군집이 별 모양이다. 이거 굉장히 애매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죠. 계층적 군집 분석을 우리가 일단 군집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적용해서 다양한 결과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나온 결과가 의미가 있는가, 해석이 가능한가 라는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알고리즘별로 조금 차이를 보면은 싱글 랭키지 매우 근시안적이다. 이거 되게 적나라하게 누가 표현했더라고요.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매우 근시안적일지는 몰라도 매우 직관적이긴 해요. 하지만 아웃라이어에 매우 취약하죠. 컴플릿 링키지 아웃라이어에 취약한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죠? 이걸 조금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에버리지 링키지라는 걸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들어 썼는데 이건 사실 심플과 컴플릿을 좀 섞어 쓰는 거래요. 이 아이도 역시 아웃라이어에 그렇게 강하다라고 말하긴 조금 애매해요. 그나마 이 중에서 와드의 메서드가 아웃라이어에 굉장히 좀 대처를 잘하는 편인데 왜냐면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ESS를 최소화하거든요. ESS를 최소화한다는 건 그룹 내에서의 군집 내에서의 에러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군집을 묶어가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 얘도 결론적으로는
원형, 자꾸 동그란 모양의 군집만 묶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고 군집이 또 원형이라 하더라도 사이즈가 서로서로 다른 군집이 막 섞여 있다면 가끔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죠? 취약해요. 그래서 사실은 계층적 군집 분석의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니셜 스테이지 혹은 이제 초보적인 1단계에서의 어떤 분석으로서 사용을 하지 이거를 굉장히 결정적인 방법으로 보고서 이것만 보고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그 정도가 아마도 계층적 군집 분석의 종합적인 결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집 분석 7번째 시간, 군집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